연봉이 아주 낮아요. 소니에 들어간다 해도요 25만 낸 대기업인데 장인 존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마인드가 많이 없어요. 지금 그 일본의 도쿄라든가 나고야, 오사카 30%는 빈집이에요. 그냥 무료로 주겠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필요 없다,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20세기의 나쁜 기업의 성격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IMF로 한국에서는 사라진 것이 있어요. 연공 서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월급이 많아진다. 이 말을 모르는 한국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딩금은 굉장히 낮고 계속 회사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이에 권노가 있어가지고 이게 서열도 생겨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회사 안에서 월급이나 연봉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본 기업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요. 또 하나는 전신고용제도. 그러니까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 이것도 한국은 IMF 때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 그러한 전신고용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연봉이 아주 낮아요. 소니에 들어간다 해도요 25만 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50만 원 정도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대기업에 들어가도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재가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를 요새 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상이 그대로 한국 쪽에서 따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IMF 때 완전히 일본하고 한국 다른 시스템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IT라는 곳으로 현재는 AI로 굉장히 빨리빨리 성장하려고 하는 통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한국은. 그러나 일본은 과거 20세기의 성공 사례, 그러니까 그거는 IT라기보다 개인적인 기술, 장인 전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20세기까지는 그런 것으로 일본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AI나 IT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경제가 되었는데 일본은 그거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새로운 마인드가 많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권에서 한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나 한국 경제는 계속 과거 몇십 년에 걸쳐서 발전 상승해 왔어요. 주가 부분도 그렇고요, R&D 부분도 그렇고, IT 부분도 그렇고, 세계의 여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해 왔습니다. 네, 일본 경제는 거기에 비해서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옛날 그대로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바쁘다. 옛날에는 미국 다음에 G2였죠. 그러나 2010년에 중국한테 주어를 당해가지고 지금 G3가 돼가지고요. 몇 년 후에는 독일한테 주어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한 현재 전망이 나와 있어가지고 일본 경제를 도약시키는 힘이 지금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의 경제 대국, 한국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는 경제 대국,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간점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1800년대 말에는 기차, 중기기관차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의 금속공학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철이라든가 그런 것을 녹여서 간초를 만들거나 이러한 것이 한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거죠. 타임 렉이라고 하죠. 일본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50년, 60년 한국보다 먼저 근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젊은 사람들의 활력이 많이 한국보다는 없거든요.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65세 이상의 일본의 인구가 거의 30% 수준입니다. 15살부터 65세까지가 이게 노동인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 노동인구가 일본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은요, 그러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가속화되어 있어요.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일본보다는 젊은 사람들, 노동 인구가 많다. 저는요, 바블이 붕괴되기 이전에 한국에 왔거든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88년이니까요. 그러나 바블이 쭉 생겨나 있는 그때는 일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85년에 브라자 합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엔고가 되었기 때문에요. 3년간 일본에서는 굉장한 바블이 생겼습니다. 도산하는 기업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엔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엔고에 굉장한 혜택을 입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엔고로 엄청나게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엔이 비싸졌기 때문에 당시는 그 도쿄의 집값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까지 일본 사람들 전체가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의 옥션에 일본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문화가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요. 굉장히 비싼 옥션의 물건도 일본인들이 많이 사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91년에 일본의 바블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불과 5년, 6년 정도는 현재하고는 다른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 일본이 있었습니다. 사실 91년에 일본의 전체적인 땅값이라든가 예를 들면 일본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임대주택 같은 것인데 일본에서는 1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봐도요. 91년에 최고였어요. 그 이후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91년의 수준을 지금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일본의 도쿄라든가 나고야, 오사카 이게 일본의 3대 도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일본식 아파트도 30%는 빈집이에요. 물론 지금도 집값이 비싼 데는 그 중심부, 도쿄의 중심 비싸지만 조금 도쿄라고 해도요. 주변에 가면 싼 집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요, 빈집 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빈집만 그냥 모아놓고 파는 사이트예요. 적당하게 가격을 매겨가지고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또 싼 것도 있고. 그런데 폐견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빈집 뱅크에는 없습니다. 빈집 뱅크에서는 그런 것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빈집 매칭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매칭이니까 빈집을 내놓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얻고 싶은 사람을 그 맺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빈집 뱅크라고 하면 이것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나 매칭 사이트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중개를 그냥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면 폐갱 혹은 용 그냥 무료로 주겠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나르갔다. 그리고 오지에 있다. 가장 가까운 역까지 뭐 2km나 있다. 교통수단이 거의 없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100엔이라고 해도 그냥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포로 갔는데 이거 살 수가 없다.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100엔으로 얻었다가는 한국 원으로 뭐 1억 원 들어갔다라든가 그런 거 많아요. 사실 수리해야 되니까. 그래도 좋다라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수리도 하고 거기서 카페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카페가 있거나 들러주는 그런 분위기를 나는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이 100엔 집을 얻어가지고 수리를 해요 또. 그런데 그 100엔이나 0엔으로 내놓은 집을 보러 갔더니 너무너무 깨끗한 집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놀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집을 그렇게 싸게 내가 받아도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일본에 그런 싼 집을 얻고 싶으면 빈집 매칭 사이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감소돼가지고요. 거의 폐허화된 마을이라든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안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빈집이에요. 거기서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팔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문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은 일본은 먼저 아파트라든가 집을 짓고 후 분양, 나중에 파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분양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선분양 그리고 그 다음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분양을 먼저 하죠. 근데 일본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기는 일본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물론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고요. 일본에서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특히 월세로 조금씩 얻는 이익 정도.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은 부동산 값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본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거나 이런 거 많이 얻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일본하고 한국의 다른 부분은 한국은 서울 집중 그러한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특히 중심의 강남의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도쿄 1국이 아니라 나고야하고 오사카라는 그러한 3대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도쿄에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주변에 베드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위해서 도쿄를 빠져나가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도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현재까지 있었다. 물론 중앙은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지역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잖아요.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지 벌써 그러니까 15년 정도가 됐잖아요. 한국은 지금부터 1, 2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게 한국이잖아요. 앞으로 10년 또 15년이 되면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수가 있고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전체적인 출산율이 1.2에서 3, 4 정도가 되는데 한국은 0.7 혹은 0.8 정도. 그리고 서울만 보면 0.5래요. 그게 가속화가 된다.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도 내려가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한국은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노인이 되기 이전에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일본인들은 준비를 좀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준비를 못하는 문화적인 요인이 좀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돈을 쓰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기까지 혹은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이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일본은요 20살이 되면 더 이상 돕지 않습니다. 반대로 20살이 됐는데 혹은 대학교 졸업했는데 집에 아직 있다. 그러면 집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미국 스타일이죠. 일본은. 한국은 아직은 그 유교적인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부담이 굉장합니다. 한국은. 일본은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인생관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제 노후를 40대, 50대, 적어도 50대쯤부터는 준비를 잘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한국의 좋은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돕는 것은, 그러나 아이들이 많이 노년이 된 부모님으로부터 돕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됐어요. 옛날하고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소양화, 일본화가 됐습니다. 마인드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잘 생각하여서 아이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비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제도적인 잔치가 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러한 법적인 잔치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교적인 문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국가로서 법적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나를 감시한다. 어마어마한 지금 반발이에요. 일본의 예산을 봐도요, 자체가 없어요. 검은 돈들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을 수술하지 않으면 일본이 계속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세계 1위는 한국입니다. 일본에서 특히 간남의 그 정글을 구경하러 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경험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먼저 한국은 미국의 IT 혁명, 클린턴 시대죠.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민주당의 친구들이 많았던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에 많이 갔고 특히 미국의 클린턴 부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IT 혁명을 과감하게 한 거예요. 그때 IMF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굉장히 미국으로 따라간 게 성공했습니다. 한국은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도 전자화가 돼가지고요. 일본에서 특히 간남의 구정을 구경하러 옵니다. 완전한 전자 구정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에서요.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이 후진적입니다. 역시 카드를 쓰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 아날로그 문화잖아요. 그래서 IT라는 마인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사람은 IT라고 하면 이거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잖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면에서 전자화해서 거래를 하거나 문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IT화를 계속 하려고 지금도 마이 넘버 카드라는 것을 발행하겠다. 이것을 처음은 신고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사람만 가질 수 있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전체적인 IT화가 안 되니까 이제 현재 키시다 정권은 결심해가지고요. 건강보험증하고 마이넘버 카드 이것을 교환하겠다 해서 바로 일본식 주민등록증 속에 그 보험증 기능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증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지금 반발이에요.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전자번호로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너무 보편적인 제도가 되었고 개인적인 비밀 부분도 상당히 잘 지키는 제도화가 됐어요. 한국은요. 그러니까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러한 마이넘버로 나를 감시한다. 이렇게 강하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지금 좌절돼 버렸습니다. 그것은요. 일본은 아직도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인들이 많이 하지는 않죠. 한국은 김영삼 시대에 금융실명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거둘 수가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렇게 하여서 치하에 있는 자금 이런 것을 깨낼 수가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한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IMF를 겪었지만 결국은 빨리빨리 선진국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였죠. 그리고 또 한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에 보너스가 있잖아요. 연말에 전산해가지고 카드 많이 사용하면 뭐 15% 건재해준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퍼센테이지는 조금 작아졌다라고 해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진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바로 카드를 쓰면 쓸수록 금융실명제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게 금융실명제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은 그러한 연말에 보너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 카드 받지 않습니다 라는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게들은 그냥 캐시만 받는데 그런 가게 주인이 완전히 그것을 잘 적어가지고 신고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 가지 제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게, 그러니까 탈세를 하면 조파를 할 수 있게 많은 방법을 쓰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서 굉장한 돈이 생겼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돈은 일단 많아졌는데 어떻게 돈이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나 그 주인이 어딘가에서 아주 비싼 차를 샀다. 그러니까 당신은 수익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또 쉽게 하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탈세를 막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갑자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그런 것보다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전산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도 연말에 보너스가 사라지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카드를 쓰는 하나의 혜택이 사라지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서 카드를 쓰지 마십시오. 현금을 주시면 10%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가게가 많아지면 카드를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카드 많이 쓰는 이유는 연말 보너스 때문이죠. 이거 없어지면 금융실명제도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습관이니까. 이게 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카드 쓰는 게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카드를 써버리면 굉장히 걱정이 된대요. 예를 들면 그 다음 달 10,000엔 또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 달도 10,000엔 지불해야 되고, 그 걱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200,000엔 어치를 카드로 샀다.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돼가지고 200,000엔 그냥 싸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죠. 현금을 쓴다면 전혀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요, 일본은 검은 돈, 그러니까 표명화되어 있지 않는 지하자금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러한 지하자금이 지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검은 돈들이 아직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본이 일단 세금 걷어야 하잖아요. 세수입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월급으로부터 원천 진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 예산, 정부 예산을 볼 때 그러한 소득세로 인한 세수입이 전체 세수입이 100이라고 할 때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는 법인세, 그리고 33% 정도까지가 소비세예요. 소비세라는 것은 한국에 오는데 이것은 그 물건을 살 때 10% 내는 그러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머지는 일본이 세수입이 작으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메꾸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국하고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검은 돈들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을 수술하지 않으면 일본이 계속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술 혁신에 마인드가 없고, 많은 회사들은 혁신적인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인재 투자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인재에 투자를 안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이유는 리만 쇼크가 일본에서는 굉장한 제안이었어요. 그때 투자에 실패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경우 자신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축분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든가 인재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 유보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업에 저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고, 새로운 설비 투자 혹은 한국은요 인재 투자, 그거는 교육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기업에서 워크숍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것도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일본에 개인적으로도 돈을 안 써가지고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미래상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사실 1인당만 보면요, 그 R&D의 세계 1위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재까지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1인당 DGP에서의 개발비, 그 R&D를 줄어들게 만든다면 한국의 발전도 이제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요 계속해야 합니다. 일본의 예산을 봐도요 R&D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다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거죠. 한국은 한국의 국가 예산의 몇 %는 R&D라고 항목 자체가 있어요. 일본은 없어요. 그만큼 일본은 정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발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요새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위대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기업에 맡겨서 일본 정부는 그 결과만 가져오면 되었는데, 지금 그러한 시대가 아니게 되어가지고 이제 되돌아보면 일본이 선진국인지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 1985년에 미국 쪽에서 슈퍼 301조라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요. 당시는 그 일본 반도체가 세계 최고였거든요. 그것을 상당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미국이. 이대로 일본을 놔뒀다가는 미국 이상의 기술 태극이 돼버린다 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을 아예 이제 죽여버렸어요. 그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가 잘 안 됐던 이유는 그 미국으로 지원을 할 의료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러한 디지털화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 중국의 대두를 미국이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잖아요. 당시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고, 또 현재는 역시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적인 쉐어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이 반도체에서 넘버원이 다시 되어야 되겠다. 일본은 지금 그 경계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키스를 또 미국이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한국이나 대만은 좀 죽이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그 IT의 그 근본적인 일본의 아날로그화의 극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미국의 목표는 미국이 반도체의 세계 최강국이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세계 시야에서는 3위나 4위 그 정도. 그러니까 삼성 그리고 대만 그리고 그 다음 정도 마이크론 그곳을 세계 최고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대만 산업이라든가 한국,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재료 그것을 돕는 그러한 역할로서 미국이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그것만큼은 중국에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중국에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미국으로 모두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또 대만하고 비교할 때 미국의 일본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경계하는 그러한 마음이 낮은 거예요. 일본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소부장 부분에서는 일본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공작 기계는 일본이 지금도 세계 최고예요. 삼성이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공작 기계라고 그래요. 그것은 거의 일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은 굉장히 아직은 소부장 부분에서는 반도체에서도 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엄청나게 제조해가지고 세계 판다라는 그러한 생산성 면에서는 한국이나 대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돕자.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데리기 이전에는 그렇게 서로 돕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고 그래도 다시 이게 돕자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미국을 도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새는 그 일본이 더 싸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행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으로서는 한국 사람이 오는 거 좋은 거잖아요. 일본 경제 를 부흥시키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이 비싸니까 안 와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엔화가 엔조잖아요. 지금 요새는 더 엔조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일본에 가면 물건도 괜찮고 싸고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세계에서 더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일 관계가 그런 면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도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건 오해였구나 라고 하여서 한국을 다시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중간층 사람들이 양국에서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뭔가 바뀌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층 사람들이 양국에서 지금 그 서로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로. 네, 그러나 역사적인 인식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 이것은 한국이 일본에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같이 다 양보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일본의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요, 토요타의 대표되는 그 자동차 산업은 일본에서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매겨 살리고 있죠. 그리고 토요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계가 EV로 가잖아요. 그러나 토요타는 완전히 EV로 가지는 않는다. 하이브리드에서 그 토요타의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연구하여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대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계가 다 EV로 바뀌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토요타의 회장이 말합니다. 지금 다 EV로 바꿔버리면 현재까지의 하이브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 사업들을 하고 있는 협력 사업체가 다 망해버린다. 그런 사람들을 망하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서서히 EV로 혹시 바꾼다고 해도 서서히 하겠다. 이러한 것이 그 일본의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발전이 늦어질 수가 있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에 좋은지, 국가 차원에서 어느 쪽에 좋은지는 정답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적인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미국으로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금융 정책이라든가 일본은 금융 정책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았잖아요. 요새 조금 올리지만 한국은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올리고 역시 미국으로 많이 따라가고 IT도 미국으로 따라갔고요. 여러 면에서 일본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다.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미래가 있고 독자적인 미래를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 후에는 독일이 일본을 추월한다. AI가 발달된 현재는 장인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재 유출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요. 한국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갭 투자라든가 일본에서 그런 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부분은 똑같고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들의 경제라든가 기본적인 경제 정책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나라의 개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일본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장해온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시기가 일본은 그 일제 강점기부터 기술을 상당히 연구를 하면서 현재까지 왔고요. 한국은 45년 이후에 그런 식으로 기술이 입국화되었다라는 면에서 전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네, 그러나 한국의 IT 기술을 강하게 가지면서 오히려 일본은 지금 IT 기술이 상당히 뒤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20세기의 경제 대국이었고요. 지금은 한국은 새로운 21세기의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일본 경제가 어쨌든 한국보다 먼저 시장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거는 먼저 메이지 유신이라는 시대가 있었고요.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일본은 근대화, 특히
철저한 소양화를 한 것입니다. 소양화를 하면서 그 유럽이나 미국의 법제도 그리고 경제적인 틀, 경제 시스템 이런 것을 다 도입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빨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800년대 후반에 일본은 이미 증기기관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양화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면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은 가장 빨리 소양의 경제 제도라든가 발전 상황에 달아갈 수가 있었다. 일본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의 기술이 일본에서 발전했습니다. 사실 원폭의 기술도 일본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그리고 영국 쪽에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사용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일본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상당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참패한 이후에도 또 6.25가 일어나서 6.25를 통한 특수가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한반도가 일본의 옆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때 군대도 없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일본에게 한반도에 대한 군수 무르자를 제공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6.25를 통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플러스 미국 쪽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을 북한이나 중공, 당시는 중공이라고 했잖아요. 소련에 대한 하나의 교도보로서 이제 일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미국 쪽의 사고방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범국가이자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국, 특히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경제대국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에 원래 있었던 기술력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GDP는 2010년쯤에 사실상 일본은 미국 다음 두 번째였는데요. 중국에 의해서 주요를 당해가지고 그 이후 일본은 G3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은 2%도 1년간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성장률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한국만이라고 해도요. 요새는 2%, 3% 이런 식으로 조금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과거에는 5%, 6%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한 나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일본도 사실 80년대 이전에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고도 성장이 멈춰버렸고요. 오히려 성장률이 대단히 낮은 나라, 선진국 중에서 대단히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G3 세 번째 위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독일이 일본을 추월한다. 추세를 보면 2, 3년 안에 일본은 G4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일본에 역시 대기업들이 좀 있죠. 네, 그러나 삼성이나 LG처럼 굉장히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100억 달러라든가 2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고액의 투자가 가능한 게 한국의 그러한 대기업인데요. 일본의 그러한 기업은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토요타는 그러한 여력이 좀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토요타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붙어 있는 미쓰비시라든가 미쓰비시는 전범 기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들은 종합적인 여러 기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국의 재벌 기업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일본에는 큰 기업에는 오너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일본의 재벌을 다 해체
해버렸습니다. 현재 그 옛날에 큰 기업들은 모두 오너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미쓰비시라든가 히타치라든가 미쓰이라든가 또 45년 이후에 소니도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요. 도산 직전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대기업들이 여러 계열 기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지금도 매겨 살리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시작을 말씀드리면 리만 쇼크였습니다. 리만 쇼크 때는 한국은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심하게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대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게 된 거죠. 투자하는 돈을 오히려 기업 안에 내부 유보분이라고 해가지고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한다라는 게 일본인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일본 기업도 여러 가지 투자하지 않고 회사를 확장하지 않고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인건비도 올리지 않았고요. 설비 투자도 많이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리만쇼크 같은 것이 다시 오면 회사가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부 유보분을 축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물가를 더 억제했습니다. 물가를 올리면 인건비 올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를 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인 제품의 가격을 그래도 일본은 거의 통렬했습니다. 대신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경제 악순환이 돼가지고 일본 경제가 새로운 IT라든가 AI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0세기의 기술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쓰는 마인드가 많이 없습니다. 장인 전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개인이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물건을 만든다. 이게 장인 전신이잖아요. 그러나 컴퓨터라든가 AI가 발달된 현재는 장인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장인 전신에 달아가려고 하는 20세기형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 발전하지 않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요인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같은 IMF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IMF 아래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한국처럼 필사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20세기 문화가 그대로 남았어요. 그건 뭐냐? 연공서열이라든가 이게 뭐냐? 한국에서 사라졌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으로 올라가면서 월급도 높아지는 제재.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굉장히 월급이 낮아요. 이게 일본 대기업도 그런 것입니다. 일본의 소니의 기술직은 26만 엔이에요. 첫 임금이 26만 엔라는 것은 현재 환율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달치니까 월급인데
한국 원으로 260만 원 정도 혹은 27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한국의 대기업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초임금이. 그래서 연공 소율의 굉장한 단점이다. 윗사람들은 별로 일하지도 않고 키스르도 그렇게 새로운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나이만 먹고 돈을 많이 받는 그 옛날의 제재가 그대로 일본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고용제도 이것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이러한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롭게 혁신이 되는 방향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재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젊은 유능한 인재들은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회사라든가 중국 회사는 초임금이 굉장히 비싸게 주는 거죠. 파웨이 일본 법인만 해도 66만 엔쯤입니다. 초임금이 7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초임금이에요. 대학 졸업해서 그렇게 그 우수한 사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아무리 중국의 파웨이 미국이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폰사에 와라, 중국의 폰사에 와라. 그러면 거기서는 150만 엔 줄게. 그건 한 달에 총 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해외의 굉장한 기업들이 일본인의 우수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 유출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요. 이러한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19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바블이 시작돼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왜냐면 91년부터 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블기의 중간에 한국에 왔어요. 아주 급하게 엔고가 된 현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1985년 미국하고의 프라자 합의였죠. 대일본 무역에 있어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적자였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를 싸게 만들고 엔을 비싸게 만든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완다라 360엔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완다라이면 360엔. 그거는 당연한 바뀌지 않는 법칙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완다라가 240엔, 220엔 그렇게 해서 쭉 엔고가 됐어요. 100엔대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그 완다라 130엔 그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그러한 수준까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엔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이 어려워졌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좋은 면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엔이 간세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도쿄의 부동산 값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해외에 비싼 토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록펠러 빌딩, 미국의 굉장히 선진적인 빌딩도 일본 사람들이 보유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본 안에서는 부동산하고 주식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것을 당연하게 일본인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경제 공황, 경제 위기라는 것을 일본은 45년 이후는 겪지 못했습니다. 45년이 일본에 배정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최하위로 간 거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산식이었던 거죠. 그것이 내려간다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항상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 내려간다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블이 고지기 시작했으니까, 왜냐하면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본도 그러한 바블 호황이라는 것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아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처음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었던 일본 은행은 가열템 경기를 시켜야 한다. 강박 개념이 된 거죠. 0.25%씩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요. 시작이 3% 정도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6%를 넘었어요. 바블이 터졌고요. 도산이 시작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 위로 앉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팔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마지막은 틈에하듯이 어마어마하게 산 가격으로 부동산이 팔리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어요. 주식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히 91년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그러한 시기가 되었고요. 사실 잃어버린 30년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 부동산하고요, 일본 부동산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형 부동산 경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분양, 후판매잖아요.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먼저 선건축이죠. 그 다음에 후분양, 후판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은 무리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리면 굉장한 손해를 입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업자들이기 때문에 수요를 잘 조사를 하고 수요 있는 만큼만 짓는다. 이것이 일본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낀 것은 한국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갭 투자라든가 하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이에요. 한국은. 일본에서 그런 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투자라고 하면 거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전세도 없고요. 월세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같은 거 자체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회사는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많이 사요. 회사에서는요,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 회사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라든가 실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투자하기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개념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집값을 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비싸요? 아무래도 일본의 도쿄의 중심지는 한국보다 조금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와만션 같은 게 있어요. 타와만션은 한국에서 말하면 타와 팰리스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간남에. 일본에서 그런 곳을 타와만션이라고 했어요. 가장 도쿄의 중심지에 좋은 데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거기 월세는 250만 엔입니다. 그래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 좀 취재를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물론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보기에는 특별하게 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도쿄의 중심지 혹은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는 도심은 세 군데가 있어요. 3대 도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 중심지는 좀 비쌉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쿄라고 해도요, 조금 중앙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요.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8년부터 일본은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근이죠. 인구가 조금 감소 측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아이를 많이 낳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일본은 벌써 노인 인구가 인구의 30% 가까이
가까이가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요. 한국은 아직은 그곳은 15% 정도니까 일본의 절반 정도인데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이 좀 10년, 20년 후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복지라는 개념은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한국의 복지 개념도 아마 기본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노인들이 65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60세 이상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또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고령자라는 것은 65세 이상을 일본에서 말하면서 그런 분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를 고안해낸 거죠. 이것은 일본의 지자체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한국은 국가가 통일을 하여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근데 기본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노후에 노인들의 주택 문제가 있잖아요. 그 주택을 어떻게 저렴하게 제공하느냐라든가 그 조건이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비슷한 면이 많고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잖아요. 복지회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의 많은 그 손을 빌리지 않아도 노인들이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부분은 케호 제도라는 이거 일본 말인데요. 케호라고 하여서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문제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노인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인을 위해서 케호, 그러니까 강병의 일본식 표현 중 하나인데 그 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보험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보험은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개호 보험이 사용하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70대, 80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움직이는데 상당히 그 부자연스럽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그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는 제도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국도요. 굉장히 발전됐어요. 사실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다. 그 개호제도 같은 비슷한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도 개인적인 보험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그 일본이 제도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으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한국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의 문제는 아무래도 문제라기보다 이거 좋은 면이기도 하는데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은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결혼할 때까지 혹은 결혼해도 뭔가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다. 이게 한국의 특징이라고 하고 수치적으로도요. OECD 쪽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게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평생을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한국 분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은 이것은 문화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더 만들어지는 게 한국의 맞춤형의 복지 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해주는 것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간 아이들에 대해서 대학교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계속 집에 있다 아이가 그 경우는 집세를 내라고 해요.
한국 원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30만 원 정도 집에 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그곳은 굉장히 철저하게 약간 소양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노후의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건 못합니다. 저도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그냥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가까운 친척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다 도와줍니다. 특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면 일수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우리 애교모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